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40대에 진입한 여성이에요. 여러분도 아시죠? 돈, 그놈의 돈이 뭐라고 별의 별일이 다 생기곤 하잖아요. 저도 그런 일을 최근에 겪었었거든요. 돈 하나가 이렇게 한 가정을 무너뜨려 버리기도 하는구나 하는 걸 이번 기회에 크게 느끼게 되었어요. 돈이라는 게 정말 여러모로 사람 피를 말리는구나 싶기도 했었는데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집은 어렸을 때부터 집안이 꽤 어려운 편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엄마는 안 해본 일이 없다 할 정도였죠. 왜 그렇게 열심히 일했냐면 저와 제 동생을 키워야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아빠도 없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기도 해요. 항상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일을 나가시기도 했으며 하루 종일 손님과 사장들 상대하셨으면서도 돈 없어서 못 해준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요. 엄마는 진짜 아껴 사는 사람의 최고봉이었어요. 지금 같았으면 방송에 제보하면 고스란히 나왔을 정도인데요. 우리 집에 만약 가훈이 있었다면 아껴야 산다 이 말이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저희 엄마는 진짜 아낀다는 게 뭔지 제대로 보여주시는 분이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몇 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것만 들어도 아마 치가 떨리실걸요? 휴지 많이 쓰지 마. 알겠지? 2칸이면 충분해. 아유, 알겠다고요. 제발 문 앞에서 소리 좀 지르지 마세요. 너 나오고 나면 바로 확인해 볼 거야. 알겠지? 저희 엄마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으면 바로 문 바깥에서 이런 말을 외치시는 분이셨어요. 저도 모르게 알겠다고는 하지만 사실 화장실 볼일을 어떻게 2칸으로 해결을 해요. 한 칸 더 뽑고 싶어도 저희 엄마는 그걸 귀신같이 알아채시더라고요. 그러다 그 당시 엄마가 한 행동을 보고 저도 경악을 하게 되었죠. 엄마랑 지하철 공중 화장실에 들어갔었는데 엄마 핸드백을 보니까 안에 휴지가 조심스럽게 개어져 있는 거 있죠. 하나하나 고이 접어 휴지를 화장실 선반 위에 올려놓으시는 걸 보며 저도 깜짝 놀라게 되었죠. 제발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라 해도 이거 하나까지도 다 돈이라 하시는 통에 저 역시 자연스럽게 휴지는 무조건 2칸 이상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저희 집에서는 반찬이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몇 번의 변신을 거듭하게 되며 최대 3단 변신까지 하곤 했었어요. 예를 들어 오이가 있었다 하면 오이 무침으로 시작해 그 다음에 날에는 오이 냉국, 그 다음에는 계란을 푼 오이국 등이 나오곤 했었죠. 학창 시절에는 나름 반항이랍시고 이거 어제 먹었던 거라고 뭐라 하면 엄마는 어제 것보다 오늘 게 더 맛있다며 우기곤 하셨어요. 신기하게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말하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했었죠. 마지막으로 정말 대박인 게 있었는데 저희는 집에서 절대 방 안에 혼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전기세 때문이었죠. 공부라도 하려 하면 엄마가 항상 소리를 치셨어요. 아유, 기집애가 방에 불 켜놓고 뭐해? 전기세 아깝게. 나와서 거실에서 해. 그러면 집중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다 전기세야. 알아? 네가 거실에 나와서 하면 절약이 되는 걸 가지고. 저는 공부를 할 때에도 동생은 게임을 할 때에도 저희는 항상 거실에 모여 있곤 했었어요. 물론 그 덕분에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대화가 많아지게 되었고 텔레비전 소리는 늘 백그라운드 음악처럼 깔려 있곤 했는데요. 가끔 짜증이 나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 나름대로 따뜻한 시간이 아니었나 한답니다. 제가 이런 집안에서 살다 보니까 학창 시절에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었는데요. 이렇게 살다간 저도 평생 엄마처럼 아껴야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저는 공부라는 탈출구를 만들게 되었어요. 책 한 권 사는 돈마저도 아까워 도서관을 통해 빌려가며 공부를 하곤 했었거든요. 제 형편에 학원이 말이 되겠어요. 학원은 꿈도 못 꾸니 문제집은 친구에게 빌려서 공책에 필사까지 해가며 공부하곤 했었어요. 그 결과 지방 국립대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될 수가 있었답니다. 덕분에 등록금에 대한 걱정 하나 없이 대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으며 졸업을 한 이후에도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까지 얻게 되었어요.
그렇게 30을 넘기게 되며 결혼에 대한 고민을 하던 차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는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나이도 적당했었고 직업도 괜찮았었으며 성격까지 나쁘지 않다 하여 나가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별로 큰 기대는 안 했었는데요. 첫인상은 확실히 편안하며 든든한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죠. 키가 엄청 크다거나 막 잘생긴 건 아니었는데 묘하게 말을 따뜻하게 한다 해야 할까요? 자연스럽게 리드를 하기도 하고 재미가 있는 게 좋기도 했었죠. 일단 만나볼까 했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알뜰함 그 자체인 집안에서 자라났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저 역시 상대방의 경제적인 관념을 조금 더 보게 되는 거 있죠. 연애를 하다 이 남자 정말 괜찮겠다 싶었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절약을 잘 하는 거 있죠. 우리 이번 주말에 영화 한번 볼까? 그래, 좋지. 근데 혹시 이거 통신사 할인 되는지 한번 찾아볼까? 요즘은 당근에서도 저렴한 표 많이 팔더라고. 이런 식으로 무조건 아끼자 하는 편이 아니라 똑똑하게 소비를 한다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절약을 생활화하며 살아온 사람이라 그런지 이게 속 편하기도 하며 좋은 거 있죠. 여기에 또 하나 이렇게 알뜰살뜰 하다 보니까 그만큼 우리 엄마 마음에 쏙 든 거죠. 결혼을 하기 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 잘 몰랐었는데 결혼을 한 뒤에 저희 엄마가 집에 김치를 가져다 주러 오셨었거든요. 어느 때와 다름없이 잔소리를 하셨는데요. 국물이 좀 많아서 조심해야 해. 이거 국물 많다고 절대 버리면 안 된다. 아이,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장모님, 김치 국물 버린 사람이 있어요? 어머머, 최서방, 뭘 좀 안 해? 김치 국물은 보물이지. 알지? 그럼요. 볶음밥 할 때 한 숟갈씩 넣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그뿐이 아니야. 찌개를 만들 때 그 안에도 조금 넣으면 감칠맛이 확 살아나지. 비빔소스 만들 때 그 안에도 조금씩 넣어주면 좋다네. 저는 라면 끓일 때도 자주 넣곤 해요. 맛이 기가 막히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지는 거 있죠. 왜 이렇게 둘이 잘 맞는가 싶어 괜히 기분이 좋았었어요. 엄마는 사위가 이렇게 아낄 줄 아는 사람인 게 너무나 만족스럽다 이야기도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남편이랑 살게 되며 절약하곤 거리가 좀 멀어질 수 있겠구나 기대했었는데 사실 저희 남편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거진 엄마랑 다를 바가 없었어요. 솔직히 저야 어렸을 때부터 엄마 때문에 보고 듣고 했던 절약하는 조기 교육이 있었기에 그나마 남편이랑 같이 살 수가 있던 거지 안 그랬으면 절대 못 살았겠다 싶은 거 있죠. 근데 저는 솔직히 절약이 아주 나쁘다곤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산 덕에 우리 엄마가 혼자의 몸으로 우리를 키워줄 수가 있었던 거고 지금 또 열심히 돈을 모아 시장에서 콩나물 국밥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온 가족이 노력한 끝에 얻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지만 고맙기도 한 게 절약이기도 해요. 물론 남편이 알뜰한 편이라는 건 결혼하기 전부터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요. 솔직히 저도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충분히 잘 맞을 거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살다 보니 이 사람 그래서 그런지 얄미운 부분이 너무 많은 거 있죠. 그중 하나가 남편은 우리 엄마가 보내주신 음식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냥 먹기만 하면 모르겠는데 아예 노골적으로 난 장모님이 해주신 것만 먹겠다 선언을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보기에는 장모님 음식 잘 먹는 게 뭐가 어때서라고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과도하게 많은 양을 먹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도 자꾸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하는 거 있죠. 여보세요, 장모님. 잘 지내고 계시죠?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집에 반찬이 똑 떨어져 버렸네요. 그래? 우리 딸이 얘기를 안 하길래. 알겠어, 우리 사위. 제가 장모님 반찬만 먹는 거 아시죠? 요즘은 외식도 못 하겠다니까요. 장모님 손맛이 아니라서요. 아이고, 그렇게 말해준다면야 너무 고맙지. 장모님, 근데 이번에는 양 좀 많이 해서 주세요. 너무 적어요. 알겠네. 우리 사위가 좋아한다면 그만큼 해줘야지. 남편이 순수하게
엄마 반찬을 많이 먹으려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죠. 사실 아니에요. 그렇게 그득하게 받아가지고는 시부모님한테도 갖다 드리는 거 있죠. 우리 엄마가 무슨 반찬 만드는 기계도 아니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것도 심지어 저한테 말하고 가져가는 것도 아니에요. 저한테는 말도 제대로 안 하고 낼름 가져가는 거 있죠. 이걸 안 사실도 얼마 전이었어요. 시댁에 갔는데 저희 엄마가 만든 반찬과 저희 집 반찬통이 시댁 냉장고에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거 어디 갔나 했었는데 남편에게 이야기했을 때에는 자기가 다 먹고 설거지를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럼 통은 어디 갔냐 하는데 모르쇠 하길래 어디 이상한데 갖다 놓았나 보다 했더니 다 먹지도 않고 시댁으로 갖다 놓았던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어머님,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 아, 이거? 치훈이가 가져다 줬어. 사돈 어른 음식 솜씨가 너무 좋다면서 말이야. 제가 어이가 없어서 남편한테 뭐라고 하니까 자기도 종종 부모님한테 반찬 챙겨드리잖아. 나도 똑같이 한 거야.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제 돈으로 사서 드리는 거고 남편은 제 엄마가 만들어준 걸 가져가는 거니까 엄연히 다른 건데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얄미운 건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월급을 받으면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 뒤에 용돈을 쓰곤 했었는데요. 문제는 그 계획이 항상 틀어진다는 거예요. 자기야, 나 이번 달 용돈 다 썼어. 좀만 빌려주라. 뭐? 뭘 그렇게 빨리 다 써? 아니, 이번에 친구 결혼식이 많았었잖아. 다음 달에 내가 다시 채워 넣을게. 그렇게 다음 날에 채워 넣는다는 말은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도 안 지켜지는 거 있죠. 이게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화가 더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용돈은 철저하게 아끼자 이런 주의라면서 남편이 가져가는 돈은 점점 더 많아지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따졌죠. 아니, 당신 용돈 미리 쓰고 부족하면 자꾸 내 월급에 손대는데 이거 습관이 된 것 같은데? 아니야, 나중에 갚는다니까. 왜 이렇게 보채? 보채는 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갚은 적이 없잖아. 있어? 아니, 그거 갚을게. 그런 거 가지고 그러긴. 이렇게 구는 남편 때문에 불만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결국 참다 빡치는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었죠. 원래 저희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선물 하나 사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가오는 엄마 환갑잔치 때 남편이 직접 우리 엄마한테 환갑 선물을 드린다고 선물을 가져온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 웬일인가 싶었어요. 이것도 사실 제 스스로 한 게 아니라 거진 제가 강요해서 하는 거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곧 우리 엄마 환갑생신인데 뭐 해드리면 될까? 응? 그냥 맛있는 거 하나 사드리면 되지 않나? 그게 무슨 소리야? 다른 생신도 아니고 환갑 때에는 더 잘해드려야지. 그러니까 평소보다 더 맛있는 거 사드리란 소리지. 알겠다니까. 아니, 그런 소리가 아니라 적어도 뭔가 선물 하나쯤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선물 말하는 거였어? 알겠어. 그럼 진작 그렇게 말하지. 선뜻 알겠다 하니까 좋기도 했었지만 갑자기 웬일로 바로 오케이를 하나 싶기도 했었어요. 명품 벨트, 명품 지갑, 명품이 아니라 해도 크게 상관이 없었어요. 정성이 담기기만 했다면 오케이였죠. 하지만 보니까 전 무슨 초등학생인 줄 알았잖아요. 무슨 자기가 만든 거라 하면서 공예품 같은 걸 하나 가지고 온 거예요. 말이 공예품이지 그냥 무슨 유치원생 작품 같은 느낌인 거 있죠. 주워온 나뭇가지를 싸구려 유리병 안에 글루건으로 덕지덕지 붙여놓은 거예요. 심지어 그 병 안에는 남편이 직접 접은 종이약 3마리가 있었죠.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는 거 있죠. 자기야,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내가 직접 만든 거야. 완전 멋있지? 원래 정성이 최고잖아. 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진짜 어이가 없는 거 있죠. 솔직히 저희 엄마 환갑에 남편 성격상 좋으면 얼마나 좋은 선물을 해주겠어 싶기도 했었지만 케이크 하나도 제 손으로 안 사고 이딴 유치원 장난감 같은 걸 선물해 드리려 한다 하니까 진짜 어이가 없는 거 있죠.
그런 테라리움 하나 만들어줄 거면 좀 그럴싸한 비싼 걸로 해주든가요. 진짜 한도 끝도 없이 치사하다 싶었어요. 남편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따위로 대한다면 화도 안 나요. 사실 저희 엄마 환갑 되기 이전에 저희 시부모님 환갑이 먼저였는데요. 시아버지 환갑 잔치 때에는 명품 벨트를 하나 해드렸고요. 또 시어머니 환갑 잔치 때에는 명품 지갑을 사드렸었어요. 이렇게 차별을 두는 게 어디 있어요. 저도 시부모님 환갑 잔치 챙겨드릴 때 우리 엄마 생신 때에도 좋은 거 해드리겠지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상 저희 엄마 환갑이 되니까 이렇게 정성이 담겼다 하면서 싸구려 선물로 뜨려 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어요. 장난해? 지금 당신 부모님한테는 명품 선물 사주고 그러면서 우리 엄마한테는 이걸 준다고? 아, 당신이야말로 내 선물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나야말로 되게 서운한데 이건 직접 만든 거잖아. 무슨 초등학생 카네이션 달아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좋아하실 거라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리고 장모님한테 명품 선물은 나 말고도 당신이나 처제가 가끔씩 챙겨드리잖아. 나는 아예 이번에 처음 드리는 거야. 아예 처음 받아보시는 거라고. 그거랑 이거랑 어떻게 똑같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똑같지. 장모님도 이해하실걸? 네가 되게 유난인 거야. 남편이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나오니까 더 얄미운 거 있죠. 이번 기회에 이런 식으로 구는 걸 제대로 고쳐보아야겠다 하는 생각에 일부러 저희 엄마를 더 챙겨드리곤 했었어요. 바로 남편이 보는 앞에서 더더욱 대놓고 챙겨드리기 시작했죠. 엄마 생신 선물도 이번에 최고급 한우 세트와 미국 직구로 산 건강식품으로 선물을 해드렸고요. 또 엄마랑 쇼핑을 갈 때면 남편이 앞에 있을 때 일부러 엄마 이거 내가 사줄게, 엄마 이거 필요하지? 내가 사줄게 해서 엄청나게 챙기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돈까지 보내면서 엄마 맛있는 거 사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죠. 이러니까 엄마도 얼떨떨해 하시긴 하셨지만 이게 딱 알맞은 눈눈이 방법 같았거든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제가 엄마를 이렇게 챙겨줄 때마다 아주 눈을 매기 눈을 하면서 뭐 챙겨드리나 하고 쳐다보는데 진짜 너무 꼴 보기가 싫은 거 있죠. 이전에도 저 먹을 건강즙 하면서 엄마 것도 같이 만들었거든요. 그거 나누고 있었는데 옆에 와서 자꾸 남편이 힐끔힐끔 거리는 거예요. 뭐 무슨 할 말 있어? 왜 그렇게 쳐다봐? 아니, 그게 뭔가 해서 궁금해서 그러지. 되게 웃긴 게 뻔히 한약 주문서에 제 이름하고 저희 엄마 이름이 떡하니 적혀져 있었고 제가 그걸 바로 옆에 뒀었거든요. 못 봤을 리가 없는데 굳이 그걸 물어보고 제 입으로 대답하게 하려는 게 웃긴 거 있죠. 이럴 때마다 우리 엄마 앞에서도 이럴까봐 조마조마하긴 했었는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그래도 우리 엄마가 있을 때에는 웃으면서 선심 쓰듯 다 챙겨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웃음이 나오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엄마 앞에선 저러지 않으니 천만 다행이다 싶었죠. 문제는 이날 이후였어요. 설 명절을 앞둔 날이었어요. 원래 이맘때쯤에는 회사에서 다양한 선물이 많이 들어오곤 하잖아요. 저희 남편 역시 회사에서 명절 선물을 받았는데 그게 하필이면 스팸 세트인 거 있죠. 사실 저희 집에서는 저도 남편도 햄은 입에도 안 되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이걸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저희 엄마인데요. 엄마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는 이거 만한 게 없다 하면서 늘 좋아하며 드시곤 했었어요. 그 선물을 보자마자 저는 엄마 생각이 바로 났죠. 이렇게 양이 많으니까 또 넉넉하게 드실 수 있겠구나 싶어 다행이다 싶기도 했고요. 그래도 남편 회사가 신경을 좀 썼는지 싸구려 햄이 아니라 진짜 좀 비싼 햄이라 더 드리기도 괜찮겠다 싶었고요. 저는 이걸 엄마에게 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정말 타이밍 잘 맞게 엄마가 저희 집에 오신다 하는 거예요. 설을 앞두고 엄마가 마침 저희 집 근처 시장에 장을 보러 오셨었거든요. 그러는 김에 저희 집에 잠깐 들러 차 한 잔 마시고 가겠다고 연락을 하신 거예요. 마침 드릴 것도 있겠다 싶은 마음에 저는 반갑게 엄마를 맞이했죠. 엄마, 여기까지 왔는데 밥 먹고 가.
아니야, 너희도 설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 그냥 잠깐 얼굴 보고 가려고 한 거야. 아이, 차 안 마시고 분위기 아쉬운데. 아이, 엄마, 그러면 이거 우리 남편이 회사에서 받아온 건데 어차피 우리 그런 거 잘 안 먹는 거 알지? 엄마 주려고 했었는데 엄마 이거 같이 가져가. 어머, 이건 뭐야. 아이고, 새 건데 너희 먹지. 엄마 괜찮은데. 엄마는 몇 번이고 괜찮다, 됐다 몇 번이고 외치시더니 결국에는 그래, 너네 안 먹을 거면 누구라도 하나 잘 먹을 사람이 가져가는 게 낫지 하면서 슬며시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엄마도 만족스러웠고 저 역시 엄마에게 뭐라도 하나 더 챙겨드릴 수 있어 너무 다행이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엄마 양손 무겁게 챙겨드리게 되었는데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자기야. 나 얼마 전에 받아왔던 스팸 세트 그거 어디 갔지? 그거 우리 엄마 드렸어. 원래도 스팸 좋아하시잖아. 나 그거 팔려고 했었는데. 팔려고 했었다고? 누구한테? 시댁 사촌분들? 누구 드실 분이 계시대? 아니, 당근에 중고거래로 팔려고 했지. 이거 새 거니까 가격 괜찮게 받을 수 있잖아. 그럴 거면 그럼 미리 말을 하지. 난 몰랐잖아. 근데 또 중고로 파는 것보다는 잘 먹는 우리 엄마 입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어? 그래. 그럼 뭐 장모님한테 받지 뭐. 순간 남편이 하는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했는데요. 바로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걸더니 대뜸 그러는 거예요. 예, 장모님. 지금 문자로 보내드린 거 제 계좌번호인데요. 스팸값 주시고 가져가실래요? 그거 원래는 돈 받고 팔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꽤 비싼 거기도 하고요. 진짜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에 저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놈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정말 그 순간 저 역시 사색이 되었고 목구멍까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는 말이 치솟아 올랐었거든요. 근데 그러기도 전에 수화기를 넘어 저희 엄마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휴, 알겠네. 지금 보내겠네. 솔직히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속상하던지요. 우리 엄마 맛있게 먹으라고 내가 챙겨드렸는데 저 남자가 고작 한다는 말이 중고마켓에 팔겠다는 소리인데다가 장모님에게 도로 그 값을 달라 하다뇨. 저게 사람인가 싶은 거예요.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주고 말자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이 사람이야? 아니, 그러게 왜 말도 안 하고 그거를 드려 그럼. 그리고 그게 돈이 얼마짜린데 그냥 드리냐고. 자기야말로 생각이 없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모님이 드시는 건데 그게 그렇게 아깝냐? 아깝다는 게 아니라 그걸 그냥 드리는 거는 좀 그러니까 돈을 받자는 거지. 내가 당근에 올려놓은 만큼 돈 받겠다고도 안 했어. 조금 덜 받기로 했지.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그 순간 띠링하는 문자 알림 소리가 들렸고 저도 그걸 듣자마자 기어코 엄마가 입금을 하셨구나 싶어 머리가 아파왔는데요. 그 문자를 보자마자 갑자기 남편이 얼굴이 새하얘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풀썩 쓰러지는 거 있죠. 저놈이 왜 저러나 이상하다 싶었는데 저도 문자를 보자마자 쏘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엄마와 시댁 사이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 저도 그걸 여태까지 몰랐던 거 있죠. 어떻게 다들 그렇게 숨길 수가 있었는지요.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남편의 만행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남편이 시아버지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고 있었던 거 있죠. 시아버지는 원래도 유흥을 좀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시어머니에게 몇 번 경고를 받은 상태였다고 했었죠. 제가 결혼하기 이전에 그런 생활은 몽땅 청산하셨다 하셨었지만 종종 노래가 크게 나오거나 노래방에 가면 늘 술이나 여자가 없다고 심심해 하시곤 하셨어요. 제 앞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아차 하시는 걸 보며 원래는 얼마나 더 신나게 놀며 다니셨을지 예상이 가는 거 있죠. 그러던 중에 시아버지가 카바레에 가셨다가 춤바람이 나게 되면서 바람이 나게 되신 거예요. 이걸 남편이 우연하게 알게 되어버린 거죠. 사실 시댁은 이 동네 토박이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는 방향이 시아버지나 저희 남편이나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게 화근이었어요. 저희 남편이 어느 날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러 갔다가 카바레에 들어가는 시아버지를 발견하게 되었다는데요. 너무 놀란 마음에 뒤따라 들어가게 되었다는데 거기서 발견한 시아버지의 모습은 정말 가관이었다 해요. 웬 젊은 여자랑 껴안고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남편은 그 자리에 굳어 절대 가만 안 두리라 생각하며 그 둘의 사진을 찍었다 하는데요.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그 다음 스토리는 시어머니에게 이른다거나 아니면 시아버지와 둘이 조용히 이야기를 하든가 이게 기본 스토리잖아요. 가족끼리 조용히 해결하려고 하는 게 기본이란 말이죠. 하지만 저희 남편은 정말 갱생할 수가 없는 인간이구나라는 걸 이때 알게 되었어요. 그걸 볼모 삼아서 시아버지에게서 돈을 뜯어낼 궁리를 했던 거예요. 진짜 제 정신이 아니죠. 시아버지에게 익명으로 문자를 보낸 거예요. 어르신, 좋은 사진 하나 보내드릴까요? 불륜 사진을 보내면서 본격적으로 협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 부인한테 가면 안 좋을 텐데. 5천만 원만 주시면 조용히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시아버지의 불륜을 볼모 삼아 제 3자인 척하면서 시아버지에게 사진을 보내며 5천만 원을 뜯어내 간 거예요. 근데 원래 시아버지도 돈 쓰는 걸 극도로 아까워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그 많은 돈이 생기셨나 싶었거든요. 시아버지 역시 평생을 아껴야 산다는 걸 철칙으로 삼는 사람이기도 했으며 주머니 안에서 5만 원짜리 한 장 나오는 것도 보기 힘든 사람이기도 했었어요. 그런 사람이 카바레는 어떻게 갔냐고요.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카바레는 무료 입장이거든요. 시아버지 친구분들이 그냥 가서 놀기만 하고 오자라고 말씀하셔서 그냥 한번 가볼까 했던 게 늦바람이 불어 어린 여자와 붙어 먹게 된 거였어요. 아무튼 5천만 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시아버지가 여태까지 모아놓은 비자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셨대요. 하지만 시아버지 역시 젊었을 때부터 쥐꼬리만한 용돈을 받으며 사시는 분이셨거든요. 시어머니가 집안의 경제권을 철저하게 쉬다 보니까 시아버지가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던 거죠. 하지만 모름지기 남자들이란 비상금은 하나쯤 다 챙겨두잖아요. 시아버지는 오랫동안 용돈을 쪼개가면서 비자금을 모으고 계셨었거든요. 장롱 속에 양복 안주머니, 책장 뒤쪽, 자동차 트렁크 밑까지 이런 곳에 소소하게 돈을 숨겨놓고 있으셨다는 거죠. 아이고, 아직도 한참이 모자라는구만. 하지만 5천만 원, 그거 가지고 어떻게 충당할 수가 있겠어요. 이걸로는 해결이 어렵겠다 생각이 드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신 거예요. 그렇게 시아버지는 급하게 카바레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리셨었대요. 야야, 나 급한 일이 생겼는데 그 돈 좀 빌려줘봐. 형님, 얼마요? 얼마가 필요하신데요? 아유, 한 1,000만 원 정도만 급하게.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 바닥 친구들 역시 다들 돈이 궁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돈 좀 빌려달라는 말이 나오니까 친구들은 단번에 눈치를 챘다 하는데요. 형님도 걸리셨구만. 아이, 혹시 마누라한테 들키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무튼 곤란하게 됐어. 아유, 형님, 이제 우리랑 같은 처지네. 그렇게 결국 친구들에게 빌리게 되었지만 그래봐야 빌릴 수 있는 돈은 고작 200에서 300원 수준이었죠. 이걸로는 정말 택도 없었는데요. 그렇게 되자 시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자기 명의로 된 카드론과 마이너스 통장을 뒤지게 되셨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카드 한도는 이미 꽉 차 있는 상태였고 마이너스 통장 역시 대출 한도가 그리 많이 남은 상황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든 2천만 원 정도는 뽑아낼 수가 있었으니 시아버지는 그 돈도 마련을 해봤지만 딱 500만 원, 애매한 금액이 남아 있었다 해요. 그러는 와중에 연락한 게 누구다? 바로 저희 엄마였던 거죠. 시아버지는 정말 하기 싫으셨다지만 결국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드셨어요. 바로 저희 엄마에게 연락을 한 거죠. 사실 저희 엄마와 시아버지는 또 독특한 인연이 있는 사이였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엄마와 시아버지가 만나게 되었을 때도 그쪽은 하면서 되게 신기해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저희 엄마 직업 때문이었죠. 지금 콩나물 국밥집 장사를 하고 있다 하셨잖아요. 24시간 내리하는 곳이다 보니까 주변에 술 마신 후에 사람들이 자주 가서 해장을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유흥을 즐기시는 분이라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 술을 마시고 해장을 할 때는 늘 저희 엄마 가게에 가곤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안면을 트다 보니까 엄마 역시 단골 손님으로 얼굴을 익힌 상태였고 시아버지 역시 콩나물집 사장님으로 엄마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 둘 사이가 사돈이 되었으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종종 시아버지가 친구분들과 술을 드신 뒤에는 엄마 가게로 가서 실컷 아는 척을 하며 이 가게가 우리 사돈 거야 라며 이러는 날도 많았었다 하더라고요. 아니 아버님은 엄마 장사하는데 와서 그러면 되나? 그냥 좀 모른 척 다른 곳 가시지. 나이 들면 그런 게 다 자랑거리인 거야. 친구분들 앞에서 나 여기 아는 가게야 하면 얼마나 어깨가 올라가는데 그러니. 그래도 엄마 불편하지 않아? 아버님 올 때마다 서비스 드린다면서 남는 것도 없겠다. 사돈 좋다는 게 뭐니. 이런 거라도 해줘야지. 엄마랑 시아버지는 그렇게 가족 모임이 아닐 때에도 종종 만나곤 하셨다 하는데요. 이번에 그 5천만 원 사건이 있었을 때 돈이 조금 모자랐다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기억이 났던 게 저희 엄마였다 해요. 가게 운영을 하고 계시다 하니까 그 정도 여유는 있을 거라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냉큼 저희 엄마에게 달려갔었다 하는데요. 시아버지 입장에선 내심 친하다 생각을 하셨던지라 다 이야기를 털어놓으신 거였어요. 사돈,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나? 무슨 일이신데 그래요? 말을 하셔야죠. 아이 지금 내가 500만 원이 딱 모자라서 그 정도만 빌려줄 수 있을까 하고. 빌려주는 거야 어렵지 않은데 어디에 쓰시려고 그러세요? 내가 이번에 집사람 놔두고 아주 큰일이 나서. 어머, 혹시 어디 뭐 편찮으시거나 그러신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앞에 카바레 알죠? 거기서 내가 웬 여자를 만났는데. 자초지종을 설명한 시아버지는 점점 목소리가 모기 목소리로 작아지셨고 엄마는 경악을 하셨대요. 아무튼 벼랑간 큰 일이라는 건 눈치를 채셨고 냉큼 빌려드려야겠다 하셨다는데요. 시아버지는 바로 빌려주신다는 엄마 말에 감사 인사를 몇 번이고 하시며 계좌번호를 하나 알려주셨어요. 저희 엄마가 이제 이 돈을 보내주기 위해 은행 어플로 그 계좌번호를 하나하나 치셨다 하는데요. 이상하게 계좌번호에 송금을 했던 이력이 있는 거예요. 이 사기꾼이랑 나랑 어떻게 아는 사이이지 싶어 엄마가 의아해 하셨다는데 이전에 콩나물 국밥집에서 근무를 하셨던 식당 이모님이셨던 거예요. 지금은 관두셨다 하는데 엄마가 그걸 아시자마자 심장이 콩닥콩닥 거리셨대요. 그분이 나쁜 짓을 하시려는 줄 알았다는데요. 시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면 난리를 피우실까 봐 그 식당 이모에 대한 마지막 정으로 돈을 보내기 이전에 몰래 그 식당 이모한테 전화를 거셨어요. 이모 잘 지내고 있죠? 아니 다른 게 아니라 혹시 요즘 뭐하고 살아요? 나요? 얘기했었잖아요. 손주 보느라 바쁘다니까요. 일은 무슨 며느리 대신 육아 나고 있지. 혹시 최근에 카바레에 간 적 없겠죠? 어머머, 내가 그런 숭한 곳을 뭐하러 가요? 난 그런 거 관심 하나도 없는 거 알면서 그러신다. 갑자기 그건 왜요? 아니 내가 이모 계좌번호를 우리 사돈한테 봐가지고 혹시 아는 거 있나 해서. 그거요? 사장님 사위가 나한테 계좌 좀 빌려달라고 하대. 자기가 월에 10만 원씩 드린다고 하면서. 네? 계좌를요? 갑자기 연락해서요? 얼마 전에 연락했는데 난 이미 사장님하고 얘기 다 된 줄 알았지. 나는 우리 손주 깎아라도 하나 사주려고 월에 10만 원이라고 하니까 잘 됐다 싶었지. 게다가 사장님 사이니까 별일이야 있을까 싶었고. 아이고 그렇구나. 알겠어요. 엄마가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셨다 해요. 사실 이 근방은 시아버지뿐만 아니라 저희 남편 역시 동네 친구들과 술을 마실 때
자주 오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다만 시아버지와 남편은 서로 마주친 적이 잘 없다 보니까 서로의 행각을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시아버지도 그 카바레에 들어가는 걸, 젊은 여자랑 춤을 추는 걸 남편에게 들킬 거라곤 예상하진 못했었고, 남편 역시 그런 광경을 목격하게 될 거라곤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대충 어떠한 상황인지 예상이 갔던 엄마는 그걸 알고도 그냥 가만히 계셨었다 해요. 물론 여기저기 이야기할 수도 있었고 저에게 상의를 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가만히 계셨었던 이유가 집에 분란을 만드는 게 싫으셨기 때문이라 해요. 밝혀내자면 사실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아낼 수가 있는 상황이었던 건데요. 사실 이 사실을 밝히려 한다면 얼마나 두 집안의 파장이 크게 일어나게 되겠어요. 남편은 돈 받아내려고 자기 친아버지에게까지 사기를 친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고, 시아버지는 젊은 여자와 바람난 게 들통이 나게 되어 돈까지 뜯긴 전형적인 불륜남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엄마는 도저히 그런 모습은 보고 싶지 않으셨다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숨긴 엄마도 잘하신 건 아니죠. 엄마 혼자 조용히 알고 있는 게 낫겠다 싶어 가만히 있으셨던 거라 하는데요. 그러다 오늘 남편이 구질구질하게 스팸 세트 값까지 받아내려고 하니까 더 이상 이거를 참아줄 이유가 없으셨던 거예요. 엄마도 한 아낌하시긴 하지만 이건 절약을 넘어 구질구질한 거다 판단을 하신 건데요. 그렇게 엄마는 시댁 어른 두 분에게 이 사실을 고하게 된 거고, 그 연락을 하게 된 걸 저희 남편에게 캡처하여 보낸 거였어요. 협박으로 인한 5천만 원 사건, 계좌번호, 식당 이모 증언까지 싹 다 정리해서 사진 첨부까지 하며 전송을 했는데요.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아드님이 이런 일을 하셨더군요.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그대로 남편에게 캡처를 하여 보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편에게는 내 부모님께 보냈다. 알아서 해.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남편은 그 문자를 보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린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도 설마 이 사실을 들키게 될까 했었던 것 같아요. 남편한테는 정말 철저한 계획 범죄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이미 그만둔 식당 이모를 시아버지가 만날 일도 없거니와 있다 해도 계좌번호를 서로 보여줄 리가 없잖아요. 게다가 손주 때문에 그만둔 걸 아시니까 이 동네에선 마주칠 일이 없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남편도 여기까지는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시아버지가 돈이 없어 저희 엄마한테 빌리러 왔다는 점, 돈을 취합해서 보내기보다는 하나하나 돈이 생길 때마다 쫌쫌따리로 보내게 되어 그 계좌번호가 엄마에게까지 노출이 되었다는 걸요. 저도 이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어요. 이때는 사실 엄마가 언질이라도 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싶은 거 있죠. 정말 끝까지 숨기고 싶으셨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알고 있었다는 듯이 뻔뻔하게 굴기로 했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상세한 스토리는 몰랐었는데 나중에 일이 다 정리가 된 후에 저희 엄마에게 듣게 되었어요. 하지만 당장 남편 앞에서 이게 뭐냐 내빼기보다는 최대한 아는 척을 해서 남편을 엿먹이기로 작정을 했죠. 지금 이거 장난이지? 무슨 일이야? 장난 아니야. 이거 다 네가 자초한 일이네. 맞지? 미쳤어?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 집안 큰일 나면 어떡해? 우리 엄마 쓰러지신다고. 그걸 아는 사람이 시아버지, 아니 네 아버지 상대로 그런 강큰 짓을 했어? 나는 그냥 장난으로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남편은 이 일이 있고 다급하게 시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해명하려고 했었지만 사실 이미 늦은 거 있죠. 시어머니가 먼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집 초인종이 난폭하게 울렸어요. 저는 문을 열기도 전에 느낌이 왔어요. 시부모님이 오셨구나 하는 걸요. 문을 열어드리자마자 아주 난리가 났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들이닥쳤는데요. 오자마자 가장 먼저 난리가 난 건 시아버지셨어요. 이 새끼 어디 있어? 네가 그랬다며 이 새끼야. 아니 아버지 그게 아니라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렇게 시아버지가 대뜸 달려들어서 남편 멱살을 확 잡아버렸어요. 저도 말릴 틈이 없었죠. 시아버지는 정말 화가 많이 나신 얼굴이었어요. 이 새끼가 할 게 없어서 내 돈을 뜯어가냐? 어? 아버지, 일단 진정 좀 하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진정은 무슨 놈의 진정이야? 네가 우리 집안 아들이 맞냐? 나한테 그런 짓을 해. 아버지. 좀 저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요. 사정?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다는 거야? 아버지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면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딴 여자한테 쓰는 걸 보고 열받지 않으면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도 좀 써야 할 거 아니에요? 뭐? 이놈의 자식이 진짜 끝까지? 그러면서 남편 머리채를 확 잡아 당기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 남편이 쫌생이 기질이 되게 센 편이잖아요. 그게 다 시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시아버지 역시 꽤 대단한 쫌생이셨거든요. 어떤 분이시냐면 저희한테 밥 한 번 산 적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계산할 때쯤 되면 화장실에 가신다거나 지갑을 놓고 왔다는 등 다양한 핑계를 대시면서 기어코 한 번을 산 적이 없으셨어요. 남편이 오죽하면 이전에 자기 아빠는 자기보다 더 하다는 말을 하시곤 했거든요. 그렇게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머리채를 잡혀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 순간 가만히 있던 시어머니가 완전 폭발하신 거 있죠. 둘 다 미친 게지, 어? 너희네가 바람이 나서 쓸 돈은 있고 사돈 어른에게 돈이나 빌리고 이제는 또 아들로 머리채까지 잡아. 그리고 이놈아 너는 뭘 잘했다고 소리를 질러. 그러면서 시아버지 머리채를 뒤에서 잡아 채시는 거 있죠. 시아버지 머리채, 남편 머리채, 서로 머리채 삼각 연결이 되고 난리가 났었어요. 저는 속으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죠. 이게 무슨 인간 레슬링인가 싶은 거 있죠. 진짜 떼어놓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이 돈을 어쩔 거냐, 빨리 내놔라. 그러게 왜 바람이 나냐. 아직도 그 여자랑 춤바람 날 생각인 거냐. 사돈 보기 창피해서 이 일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진짜 거진 1시간을 내리 그렇게 투닥거렸던 것 같아요. 저는 그날이 있은 이후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거리를 두게 되었죠. 여태까지 참아왔던 많은 일이 한 번에 떠오르게 되며 더 이상은 이 사람과 살면 안 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친정엄마는 또 자초지종을 알고 계시니 괜찮겠다 싶어 잠시 친정에 가 있겠다 했었어요. 출퇴근 역시 여기에서 했는데요. 저희 친정엄마 집은 그 콩나물 국밥집 2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저도 집에 있는 시간 동안에는 엄마를 도와드리기 위해 가게에 있었는데 며칠 뒤 남편이 찾아온 거 있죠. 사실 그 사건 이후 남편에게도 시간을 좀 갖자 하면서 짐을 싸가지고 나왔었거든요. 몇 번 전화가 오기도 했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받지 않았었어요. 문자로도 몇 번 어디 있냐 걱정이 된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엄마 가게에 있으니 걱정 말라 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본 건지 냉큼 가게로 찾아오게 된 거죠.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한껏 굽신거리는 거 있죠. 장모님, 그때는 제가 너무 철이 없었습니다. 이거 저 스팸 좋아하시잖아요. 사왔습니다. 아이고 됐네. 이제 뭘 이런 걸 주나? 아니에요. 받으세요. 제가 여태까지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 그리고 와이프랑 이야기 좀 둘이 할 수 있을까요? 그래, 해야지 그럼. 둘이 오래 이야기 안 한 것 같던데. 손에는 무려 스팸 세트만 4개나 있는 거 있죠. 지금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건지 싶기도 했었어요. 엄마는 말없이 찬밥 식은 얼굴로 남편을 쳐다보았는데요.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면서 저를 찾는 거예요. 이야기 좀 하자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바깥으로 나오자마자 남편은 시장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줘. 어? 이제 와서 무슨 됐어. 이럴 필요 없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나 진짜 미쳤었나 봐. 우리 처음엔 그래도 좋았었잖아. 어? 좋았었지. 그리고 이걸 망친 건 당신이고. 저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어요. 이제는 그 어떤 말을 해도 크게 감정이 일지 않는 거 있죠? 남편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나 진짜 반성의 의미로
요즘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스팸도 먹기 시작했어. 같이 장모님이랑 먹어보려고. 나 진짜 여러모로 반성 중이야. 그걸 말이라고 한다. 됐어. 이제 네가 뭘 먹든 나는 관심 없어. 자기야, 진짜 마지막 기회 한 번만.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됐으니까. 그렇게 결국 남편은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빌었었지만 저는 미련 없이 이혼 도장을 찍게 되었어요. 이 사건 이후에 전 시부모 역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하는데요. 전 시어머니는 이혼한다 하시면서 집을 나가실 기세였다 하고 전 시아버지는 한동안 고개도 못 들고 사셨다 해요. 하지만 결국 둘은 여전히 같이 살고 있다네요. 이것도 전 시아버지 친구분을 통해 저희 엄마가 들으셨다 하는데요. 안 그래도 그 사건 이후 따로 본 적이 없어 궁금했었는데 카바레 같이 다녔던 친구분이 말씀해 주신 거라 해요. 그 나이 먹고 각자 따로 사는 것도 돈 아깝고 귀찮으니까 일단은 같이 살기로 했다 하셨는데요. 전 시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갚아라 하면서 전 시아버지를 아주 꽉 붙들고 살고 있는 중이며 전 시아버지는 망할 아들놈 때문에 내 돈 다 나갔다 하면서 여전히 아내가 해주는 공짜 반찬, 공짜 안주에 집착하며 산다 하시더라고요. 두 분은 그렇게 싸우시면서도 평생 함께할 사람들처럼 붙어 있는 게 또 웃긴 거 있죠. 그런 모습이 아이러니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서류에 도장을 찍고 법원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정말 완벽한 이혼이 된 거죠. 마음이 이상하게 후련하기도 했었는데요. 재산 분할, 위자료 결과는 솔직히 가져갈 거 하나 없었어요. 둘 다 알뜰하게 산다 했었지만 그게 결국 남편이 자기 쓸 돈 모으는데 집중을 한 거였지 결국 서로 공동으로 모은 재산은 크게 없었거든요. 그래도 결혼 후에 생활비로 지출한 내역, 남편이 내 월급에서 빼간 것 등을 정리해 꼼꼼히 따져 받아낼 수가 있었죠. 법적으로 크게 받을 건 없었지만 그래도 이혼하는 과정에서 남편은 미안했는지 제가 원하는 생활비를 명목으로 500만 원을 더 주기로 했어요. 저는 크게 위자료 같은 거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냥 빨리 끝내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더 컸었어요. 이혼한 이후에는 저는 월세에 작은 투룸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낯설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점점 자유를 만끽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남편 눈치 하나 안 보고 내 월급 내가 다 쓰며 지내는 중이랍니다. 또 엄마랑 소소하게 국밥집에서 남는 돈에 알바도 뛰며 손님들과 소소하게 수다 떠는 재미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제가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된 느낌인 거 있죠. 가끔 남편 생각이 날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스팸 세트를 들고 와 무릎을 꿇던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전 지금도 확신을 해요. 이혼은 정말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선택이었다는 걸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했어요.